예,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좀 여러분들의 이제 논술을 조금 더 좀 깊게 그 답안지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12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주기적으로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그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럼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뭐 접근이 될까요? 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내신이 몇 등급인데 뭐 논술이 가능할까요? 혹은 글쓰기에서 뭐 101장 등등에서 뭐 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논술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 질문 중에 가장 합격을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사실은요, 어떤 이 피드백을 이제 답장으로 드리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방식도 한번 관점을 바꿔 보도록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빨리 우리 수시 6장의 카드에서 가장 빨리 탈락할 수 있느냐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반대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겠죠. 그래서 그 8가지 가장 빨리 떨어지고 가장 떨어지는 그 학생들의 공통점을 한번 분석해 보죠. 사실은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탈락한 대학교 혹은 뭐 준비를 했다가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 탈락한 친구들의 가장 공통점은 무엇이냐를 찾아보면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합격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떨어진 친구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요. 수시 6장 권리를 전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일 빨리 떨어지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은 뭐 학교 선생님과 이제 같이 진학 지도를 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뭐 3월 달에 1회, 그리고 6월, 7월에 1회,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조금 이제 심도 있게 상담을 하고 나서 9월 전주에 8월 마지막 주에 심도 있는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대한 대상 학교를 좀 정해주고 여기 이제 추천을 할 텐데 그러면은 추천받은 학교 3장 정도가 아, A, B, C 학교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확장을 해봤을 때 D, E, F 정도가 3장이 남았어요. 자, 이거는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원을 안 하는 거고. 근데 왜 안 하냐면 사실은 이 학교들은 갈만은 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느낌은 없는데 이 학교들은 정말 끌려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나 정말 이 학교 가야 돼. 나 이 학교 가느니 차라리 안 가고 말지. 라고 해서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시라고 하는 지원 방식은요, 내가 6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모두 수시 6장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대학은 우리 학생의 어떤 그 학습 능력치라든지 그리고 뭐 극복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 학생은 이렇게 준비해 왔다라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권리를 지원했을 때 이 대학은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받은 학교 1, 2, 3 학교를 받고 그리고 4, 5, 6에 내가 정말 이 학교를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학은 의무가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이 자체는
탈락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점을 바꿔보죠.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받았어요. 어떤 학교가 네가 지금 진학하기에 괜찮은 학교고 이 학교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나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니야, 내가 이 학교도 가고 싶지만 그리고 지원을 하겠지만 적어도 D 학교, E 학교, F 학교는 내 성적은 안 되지만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라고 했을 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술이 됐든 학종이 됐든 교과가 됐든 간에 혹은 뭐 그 외에 뭐 실기 전형도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전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권리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대학에서의 그 의무를 평가하기,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수시 6장의 권리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천 받은 학교만 쓸 경우에는 제일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권리를 이행했을 때야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합격을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의고사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69평 있고 11평 있으면서 꾸준하게 자기의 성적 추세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논술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성적은 예를 들어서 국어는 항상 2 정도가 나왔고 수학이 3 정도 나왔고 영어가 한 3 정도 나왔고 탐구는 2,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 라고 했는데 자, 중앙대학교는 3합 6을 지원하는 거고 성균관대는 2합 4지만 영어가 2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건국대는 2합 4를 지향하고 있으며 경희대는 2합 4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적 추이를 봤을 때요. 그러면 제일 하한가로 보는 거예요. 국어는 2와 3을 왔다 갔다 했지만 나는 2라고 믿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 3, 3이니까 3. 그러면은 성균관대 중앙대는 사실은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성적이에요. 뭐 물론 이렇게 선전할 수도 있고 성적이 오를 수도 있지만 원서 접수는 언젠가 그 수능을 보기 전에 원서 접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를 가정하고 내가 그러면 내가 영어는 지금 2와 3을 왔다 갔다 하니 혹은 2에서 4를 왔다 갔다 하니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가 2등급을 나온 걸 가정하고 탐구는 좀 더 열심히 해서 2를 가정하고 2합 4를 더해야겠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건 성적이 오를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은 한양대 에리카 혹은 숭실대학교 그리고 22학년도에 새로 들어온 가천대학교 등등은 여기에서 최저가 조금 낮은 학교니까 나는 이 성적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이 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더하기 최저가 없는 논술도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등등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나의 성적 자체라든지 분포도를 그냥 무시하고 진학하고 싶은 학교만 지원하고 성적은 맞추면 되지 뭐 라고 해서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탈락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점수, 자기의 모의고사 동향 등등을 반영을 해서 9월 달에 일주가 거의 보통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이 원서 접수 기간인데 이렇게 지원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논술은 사실은 많이 못 해봤으니까 11월 3주째 이제 올해는 시험을 보겠네요. 11월 3주에 시험을 보고 2주 후에 시험을 나는 지원해야겠다 등등의 성적과 시기를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나서 나머지는 맞추는 방식으로 하면은 가장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6장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모의고사 성적 반영하지 않고 혹은 모의고사 성적 참고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학교만 지원하게 되면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성적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그리고 내 점수는 이러이러한데 원서 접수는 이 시기에 지원해야겠다. 아니면 원서 접수하고 얼마 있지 않은 10월 달 초에 보는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여기에서 집중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 전부터 준비해서 1차 논술이라고 불리는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를 지원해야겠다.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전략일 수 있어요. 실제로 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우리 선배를 봤을 때 이 학생은요, 중앙대와 성균관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요, 지금 중앙대,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등등의 지원이 몰리게 되면 집중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토요일 날 뭐 보고 일요일 날 뭐 보고 그 다음 주에 뭐 보고 막 이게 섞여 있으니까 다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9월평 보기 전에 준비를 해서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홍익대학교가 3합 7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원하고 1, 2,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고 3,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3개 학교를 지원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 모의고사, 즉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받았던 점수를 참고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모의고사 점수는 난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 학교는 가고 싶어. 지원을 했잖아요. 가장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기점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원서 접수 이후에 칼럼이나 타인 답안지를 참고한 글쓰기 연습을 하는 부분도 역시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의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배고파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 오뚜기밥 생밥 이런 것을 꺼내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은 대략 2분 30초 이후에는 밥을 섭취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이제 그 밥통에다가 밥을 넣고 이제 뽀글뽀글 이제 합니다. 이것도 역시 15분 이후에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 지금 우리 배고픈 친구가 모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 후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한 10명 중에 두세 명은 이렇게 준비를 실제로 하시는 경우를 보는데요. 신문이라든지 이런 칼럼, 뭐 오피니언 같은 이런 그 전문가들이 쓴 글을 보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문장 구조라는 이런 거를 잔상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연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가장 멀리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학교마다 형식과 그 나름의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포스팅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경기대 같은 경우는 문장을 도치시켜가지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든 후에 우리 수험생들의 가장 어려운 그 귀찮음을 만들어서 변별력을 만든다 등등의 이런 학교마다의 그 특징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금방 먹을 수 있는 밥을 무시하고 아예 모내기부터 시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논술 시험을 글쓰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준비하는 방식인데 이분은 합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역시 떨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서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칼럼이나 다른 답안지 막 읽어보고 막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예시 답안 읽어보고 막 이러면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이 학생은 그 학교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름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원서 접수 이후에 만일에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 학교를 준비하지 마시고 딱 한 개의 학교를 준비해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개를 짧은 기간 안에 같이 준비하잖아요. 그럼 학생 자체가 혼동스럽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냥 멀리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탈락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 이제 그 A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자,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떤 문제를 내는지 쭉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그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면 이제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쭉 연도별로 이제 출력을 해요. 그래서 막 읽어보는 거죠. 이건 문제는 어떠하고,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그리고 뭐그 기준, 평가 기준 읽어보고 쭉 읽어보고, 그리고 예시 답안이 있는데 이 답안을 또 쭉 읽어봐요. 자, 이 학생은요, 지금 이 출력해서 읽어본 학교에 논술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무의미해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즉, 문제를 읽어보는 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의도, 평가 기준, 이것도 그래도 뭐 반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시 답안을 읽는 순간 이 학생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 학교의 논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도 역시 빨리 탈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홈페이지에서 예시 문제, 기출 문제 출력해서 읽어보는 거 반대로 얘기 드릴게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분석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1회 분량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한양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16년도에 그 세한도 문제를 조금 그 한양대 문제 유형을 익히는데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 요 연도 1회 분량 정도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문제도 거의 외우다시피 읽어보시고 의도라든지 평가 기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작성한 이후에 초안을 써보고 그리고 나서 예시 답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내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유형도 가장 빨리 탈락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거 해놓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 첨삭office 시험 보는 거. 이것도 역시 가장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학교에서 낸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요. 근데 이 문제가 있고 답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답안지를 놓고, 이건 이제 학생이 쓴 초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예시 답안이 있어요. 물론 예시 답안을 읽어보시면은 좀 아는 분들이 읽어보면 예시 답안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시 답안도 그리고 기준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러면은요, 이건 뭘로 접근한 거냐면 훈련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요. 이 논술은 100% 훈련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건 지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실제 시험장 가서 쓸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학교 기출 문제를 뽑아서 답안지 토안을 작성한 이후에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이 학교의 문제 구성이라든지 평가 기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전문가한테 첨삭을 받아 봐야 됩니다. 자, 여러 그 논술 선생님들이 있긴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대학교의 모든 문제를 다 알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교, 뭐 이 등등 몇 개 더 학교 한 9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학교에서도 실제 합격률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 성, 경 같은 경우는 거의 합격률이 이제 100%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건, 한 정도는 좀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한양대는 특히 낮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마다 그 분야가 다르고, 그리고 그 잘 아는 분야도 또 문학이라고 해서 뭐 현대를 잘 하시는지 고전을 잘 하시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문 분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 분야, 즉 학교의 기본 구성, 문제의 구성을 아는 분한테 첨삭을 받아봐야 이 예시 답안과 평가 기준과 실제 학생의 답안지와 이것이 어떤 차이점에서 감점을 받고 또 가산점은 어디에서 받는지를 첨삭을 받고 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요, 어떤 선생님도 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첨삭을 받아봐라. 실제로 자기가 쓴 글을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봐야만 이 학교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첨삭 없이 시험 보면요, 역시 합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어떤 타고난 학생이 있긴 있어요. 뭐 2주 만에 썼는데 세종대학교 무슨 호텔 경영학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경희대학교 붙는다든지 합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기본적인 담론을 분석을 해보면 이 학생은 그 전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학교 유형과 비슷한 것이 좀 일치하는 그 공통 분모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첨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 학생이야.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학생이야.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삭 없이 시험 보는 것도 역시 가장 빨리 합격에서 멀어지는 방법이긴 해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수능보다 논술에 집중하기.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 문항과 비슷한데요. 이 제가 지난번에 그 수업을 올리긴 했는데 논술과 수능은 약간 애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점수는 나는 항상 뭐 1등급이 나왔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여기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능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랑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국어를 믿었는데 국어는 4등급 나왔고 나는 항상 수학이 4등급 나왔는데 3등급 나왔고 영어는 항상 3등급이었는데 1등급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그러니까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죠. 그리고 11월 3주에 수능을 봐요. 그리고 논술은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에 논술을 기점으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수능이라고 하는 게 점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논술의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1차 논술에서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못 봤을 때는 자격이 역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논술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능이랑 그 애증의 대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반대로 수능보다 논술에 집중하다가 수능이 안 나오게 되는 것도 역시 논술에서 떨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논술을 보는 경우, 특히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수능에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학교 유형과 관계없는 스스로 방식으로 답안지 작성하기. 자,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칼럼 쓰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 뭐 글쓰기에서 뭐 100일장에 상도 받아봤어. 뭐 전국에서 어떤 뭐 시쓰기 대회에서 상도 받아봤어.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기는 하는데 실제로 학교 유형이 얼마나 스스로의 의견을 쓸 수 없게끔 만들었는지를 보다 보면
여기에 대한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자기 방식대로 답안지 작성하는 거를 여러 번 연습한다. 또 역시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반대로 학교 유형에 맞게 쓰는 방식을 연습해야 된다는 반증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논술을 쓰는 분들은 조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경기대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경기대 같은 경우는 문장을 도치시켜가지고 문제를 조금 헷갈리게 만든다든지 건국대 같은 경우는 1번을 작성할 때 요약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그 요약은 2번에 어떤 요구사항을 쓰면서 작성하도록 그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왠지 첫인상은 굉장히 친절하고 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경희대를 쓰다 보면 왠지 글자 수가 좀 초과가 좀 많고 그리고 왜 이것이 한 문장으로 완성해야 되느냐 혹은 두 문장까지 쓸 수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장치가요. 결국에는 그 학교의 문제의 특성이고 이 문제 특성은요. 확실하게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학생들을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쓰기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원한 사람은 적어도 우리 학교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얼마나 우리 학교에 비슷하게 접근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유형과 그 형식을 무시하고 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탈락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인데요. 여러분, 논술 문제의 소스는 사회문화, 윤리사상, 생활윤리에 굉장히 접근해 있어요. 실제로 논술 선생님들 중에 이제 사탐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역시 그쪽 선생님들이 논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특히 사회문화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논술 문제를 봤을 때, 와, 이거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네? 등등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사회 탐구와 논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제시문 또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데 이걸 무시하고 논술을 한다는 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탐 어차피 버렸어. 내가 공부하는 건 수학과 영어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즉 교과서랑 멀리 있다 그러면은 탈락하기 굉장히 빨라요. 간혹 논술 문제를 보다 보면요. 이걸 두 줄에 걸쳐서 길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사탐이라든지 윤사에서 이 개념을 단어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과 이 단어의 효율성의 문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과목, 그 교과서만큼은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8가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 8개는 조금 숙지하셔서 반대 개념으로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수시 6장의 권리를 모두 어떻게 쓸지 작전이 필요하다. 이건 반대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성적은 반영한 상태에서 원서를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세 번째는 원서 접수 이후 칼럼 이런 것들 너무 멀리 돌아가는 방식은 좀 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홈페이지 예시문제, 기출문제 혼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습하시는 것은 허용되지만 내가 풀어보기 전에 미리 읽어보면은 이미 이 학교를 지원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첨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수능과 논술은 애증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필요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 수능에 조금 더 심중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 유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글쓰기를 잘한다고 해서 논술에 붙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이 각자 달라요. 그리고 적어도 사탐 과목 중에서 이 세 개의 교과서만큼은 좀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빨리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반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8개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는 논술을 준비하기 수월하지만 이 8가지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고쳐야 하는 그 부분임을 조금 숙지해 주시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